6.25 때 북한군이 대한민국 땅 일부를 점령했던 2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서울대병원에 있는 위령비입니다. 바로 국군 부상병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런 사건인데, 북한군의 이미지를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옛날 서울대병원 건물입니다. 이때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면서 우리가 아주 혹독한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국군 부상병이 여기 있었는데 북한군에 와서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6월 28일이고 이때 이 서울대 병원을 지키던 국군 한 개 소대 전부 전멸했고, 국군 부상병 100여 명 대항할 수도 없는데 학살당했습니다. 여기 그 외에도 입원 환자라든지 의사, 간호사 80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 가혹한 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경수 전차여단의 그 오토바이 부대,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28일 날 그 학살을 했는데 6월 30일 날 지나가던 그 역사학자 김성칠 이 창경궁 옆을 돌담을 지나면서 6월 30일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걸 보고 가보니까 거적대기로 아무렇게나 덮어놨더라. 그러니까 뭐 2, 3일 동안 계속 방치해놨던 것 같습니다. 북한군은 이 서울에 와서 점령하고 있던 6월 28일부터 9월 28일 날 수복할 때까지 2개월 동안 서울에서 거의 북한에서 했던, 소련 군대가 북한에 와서 했던 소위 민주개혁, 공산화 조치죠.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식량 배급제, 이 허울 좋은 식량 배급제죠. 제일 처음에 이 북한군이 도착해 서울에 왔을 때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식량을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도로만 식량을 남기고 나머지 식량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서울 시민들에게 배급을 준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 그리고 북한의 당, 정권, 기관, 공무원들한테만 주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시장에 갔을 때 쌀값이 치솟았죠. 그래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식량을 뺏긴 상황에서 배급은 못 받고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인민재판을 했죠.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인민재판하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뭐 서울 시민을 겁쳐서 공포 정치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강하죠. 여기서 한 예를 들면은 북한 정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인민재판을 주로 주도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대학교에 다니는 교직원들에게 그 남한에 있는 대학은 반동의 소굴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점령 기간이 길었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인민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은 서울 시민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혐의자 2명을 데려와 놓고 이 사람들이 반동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중들 속에 섞여 있는 공산분자들이 악질적인 반동분자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여기 시민들이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인민재판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이동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시민이 150만 명인데 50만 명을 서울시에서 다른 농촌 또는 공장, 탄광 이런 데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가 전쟁이 불리해지게 되면서 실천을 못했죠.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듣고 서울 시민들이 까무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자기네들 지방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 만약에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몸만 가야 됩니다. 짐이라든지 이런 거 사놓으면은 북한에서 인민위원회가 다 알아서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전출 명령 받고 해당 장소로 가면은 의식주 다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 의식주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짐이 제대로 올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어떤 공포 분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전세가 역전되면서 서울 시민들이 지방으로 가는 또는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을 모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 시민들에게 북한군이 오자마자 각종 단체에 가입시킵니다. 뭐 학생들은 청년동맹 또는 뭐 직장인들은 직장인동맹 또 여성들은 여성동맹. 그래서 서울 시민 중에서 어떤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공산주의 단체 빼놓고 일반 단체나 동호회 이런 데는 가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건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정권 또는 당기관 그리고 각종 산하단체 또 주변 단체 이런 데 겹겹이 가입시켜 가지고 공산주의 조직으로 얽어매는 거죠. 그래서 활동의 자유를 없애고 단체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꼭두가시처럼 동원이 되는 거죠. 이런 단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월북했던 만당과 신불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란봉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돌을 던지니 장에 맞더라. 첫 번째는 된장, 두 번째는 뭐 간장, 세 번째는 고추장, 네 번째는 청국장. 그 또 다른 이런 장을 빼고 또 다른 장이면은 도대체 무슨 장이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숙청당했죠. 그 정도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공산주의 각종 단체에 얽어매서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없애고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한 거죠. 서울 시민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징집도 엄청나게 많이 시행됐습니다. 2개월 동안 남한 대한민국 일부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 그리고 뭐 이런 심지어 여자들까지 의용군으로 강제로 모집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뭐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병들로 많이 끌려갔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나가자 의용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전부 다 선전 문구죠.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갔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월 28일 날 서울이 점령됐는데 의용병으로 갔다가 9월 3일 날 벌써 서울 시내에는 의용병으로 갔다가 손가락을 잃고 팔이 날아가고 뭐 쩔뚝거리고 이런 그 의용병들이 서울시로 막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 귀환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부상을 입고 돌아왔는 사람들을 집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행방불명됐다든지 전사했다고 할 경우에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 서울시의 강제징집이 심각했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했죠. 역사학자 김성칠의 정언에 의하면은 인민군 한 개 소대가 자기 집에 왔는데 그게 총은 16명 중에서 소대장은 한 사람만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의 충청남도 그 강경 젊은이더라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용병으로 많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기간에 북한 그 정치 보위부라든지 비밀 경찰 쪽에서 점령지 주민에 대해서 성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우리가 겁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남쪽에 있는 서울 시민들 성분을 어떤 성분인지 그걸 조사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거 결국은 주민 통제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교직원이나 교수에게 이력서를 써라 또는 뭐 그동안의 경력서를 써라 자서전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사받을 때 진술서를 써라 뭐 또는 자백서를 써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썼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써라 그리고 다음에 또 써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게 해가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같은 것을 계속 쓰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북한에서 50번, 50번 이상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써가지고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에 썼던 것과 비교해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면은 그것도 추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낱낱이 실토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신원조사된 걸 가지고 사람을 인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성문조사를 이미 북한에서는 했고 지금 남쪽에 와서 2개월 사이에 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텔리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텔리는 굉장히 다루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산분자들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아무거나 주면 잘 먹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머리에 생각이 많고 또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사색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 체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동요할 수 있다, 동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붙잡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월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월북하지 않았나? 또는 뭐 당신의 역사관은 뭐냐? 그렇게 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에 결국은 그 북한 공산분자에게 아주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텔리들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소련의 모습입니다. 이 소련의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잡혀간 지식인들이죠. 인민위원회는 우리를 치면 행정기관입니다. 이 인민위원회를 우리는 이제 도지사 또는 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을 임명직으로 우리가 한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합니다만 과거에는 임명제였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마치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 선거한다고 지금 모여라. 캠페인을 아주 뜨겁게 합니다. 뭐 이렇게 신문이나 벽보, 라디오 또는 뭐 이런 걸 심지어는 가두선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중 시위하듯이 온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인민위원회 선거한다, 준비하라, 뭐 전부 전원 참여하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대표 우리가 뽑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그리고 또 최고로 민주적인 선거인데 이게 우리 손으로 뽑는 이 선거 얼마나 민주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독재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역사학자 김성칠의 경우에는 아침 5시, 새벽 5시나 마찬가지죠. 그때 산속에서 거기서 인민위원회 선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미군의 폭격이 두렵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벽에 잠을 깨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쉽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얼떨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노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그냥 반장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빨리 나오라고 하고 또 여기서 만약에 기권하면은 공산당의 그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 되면은 언제 반동으로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참석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텅텅 비다시피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미리 나왔습니다만은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선거 다 끝나고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인민위원회 그 선거를 할 때 어린이들을 이렇게 동원한다는 거 서울시에서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그 반장이 나눠준 종이장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걸 주면은 참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 사회 보는 사람이 국제 정세 그리고 뭐 전쟁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북한군이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장단 선출을 합니다. 이 의장단 선출을 할 때도 보면은 거의 뭐 일방적입니다. 사회자가 의장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군중 속에서 이미 심어 놓은 사람이 그냥 사회자에게 일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7명을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주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사회자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선거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하라, 이렇게 군중 속에 사람들에게 추천하라 한, 여기에 그 당시에 인민위원회 선거할 때 서울시 한 구역에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에게 추천하라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은 뭐 염두에 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냥 눈 비비고 갔는데 누굴 추천할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미리 심어 놓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뭐 나는 김 누구누구요 이렇게 하면은 서기석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 적고 해가지고 7명 뽑는데 9명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9명 중에서 이제 추천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적당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주 가난한 농부였고 또 노동자 출신이고 그동안에 인민을 위해서 악정고투했고 그 남노당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회자가 이 사람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없잖아요. 그러면은 박수 치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선정되면은 꽃다발을 정정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벌써 인민가를 부릅니다. 그때 이미 벌써 2개월 사이에 북한군이 와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인민가요를 가르쳐가지고 노래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까지 다 철저하게 이용하는 북한 공산 체제입니다. 북한에서 이게 서울을 점령하고 점령지에서 북한군이 한 거 보면은 정말 그 북한에서 1947년도 민주개혁, 소위 민주개혁, 공산화 조치 그거하고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법령을 북한에 했던 것을 그대로 공포합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한다. 또는 뭐 성별, 연령별, 국적별로 임금을 똑같이 한다. 노동보험제를 실시한다. 뭐 임산부를 특별 보호한다. 굉장히 뭐 선진적인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거냐와는 별개로 이렇게 명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언론 자유 이거 다 없어집니다. 적치하에 당시에 서울에 신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익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군이 와가지고는 그동안에 있던 서울에 있던 신문들 모두 폐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좌익신문도 두지 않습니다. 폐간합니다. 그러고는 북한의 그 당 정권기관의 신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동신문, 그리고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이런 것들만 딱 놔두고 이것을 아주 선전처럼 거의 뭐 북한 당국에서 정해준 그런 논조를 싣고 또 김일성이 한 연설을 그대로 싣고 이건 뭐 거의 공지사항 수준의 그 삐라죠. 삐라 수준이죠. 이런 거를 하고 뉴스라는 것은 거의 3, 4일이나 일주일 정도 지난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북한이 어떤 기사를 일반 인민들에게 알려줄까 이거 고민해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3, 4일, 7일 늦은 구문을 알려주는 것이죠. 점령지에서 보면은 지금 미리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를 한다. 지방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청, 시청, 군청 여기 이제 행정 공무원들이 임명되는 겁니다. 토지개혁 이것도 아주 급하게 한 달 정도로 잡고 토지개혁을 급하게 실시했습니다. 지주 토지를 뺏어가지고 그동안에 토지 없던 사람들, 소작인들한테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 토지개혁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다시 또 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점령기간 2개월 사이에 한 달에 걸쳐서 토지개혁도 했다는 거 아주 뭐 급하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의용군 대열 이거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학생 청년 외에도 교수들 교직원한테도 자발적으로 의용군에게 지원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강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죠. 계획경제도 여기 실시했습니다. 이 짧은 시기에 무배추 파종명령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얼마나 계획경제가 엉터리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 농민들은 자기 땅에 적절한 과수나 그 채소 종자를
골라서 심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어느 정도 짓냐, 물이 제대로 보장되는 물이 제대로 보장되는 곳의 땅이냐, 그리고 또 천수답이냐,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토질이 아주 비옥한 땅인지 자갈밭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적절한 품종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경제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무배추를 파종해라. 무배추가 적절하지 않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배추를 계획경제에 따라서 생산해야만 가을에 그 무배추를 또 여기 공장 근로자나 노동자에게 이게 그 무배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계획경제는 차질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가 간 그런 것을 2개월 사이에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 선전도 북한에서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6.25 전쟁은 북한군이 기습 남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먼저 북한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그 반격으로 이렇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이참에 통일하겠다고 부산까지 밀고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되풀이하는 거죠. 이건 뭐 말짱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는 것이죠. 북한이 자기가 전면적인 남침을 해놓고 또 남쪽에서 그 정도로 공격 능력을 갖지도 않은 부대가 공격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반격을 받아서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이죠. 김일성은 8월 15일 날 이렇게 8월 15일 날 8월 달을 해방의 달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연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모든 위원회 기관 단체가 그 연설문 부분을 가지고 그 스스로 감동받아 가지고 이행하겠다고 나서고 또 그 같은 김일성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행하기 위한 실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우리가 최대한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이 북한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2개월 사이에 우리 남쪽에도 서울 시민에게 이것을 강요를 하고 담벼락에 붙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진에 보시면은 건물에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화가 보입니다. 이것은 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 땅 일부를 점령하고 이 우상화 작업도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에 뭐 스탈린과 모든 화가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스탈린과 김일성 얼굴을 그리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각종 중앙청은 물론이고 각종 관공서의 정면에다가 붙이게 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다 그려 가지고 가정마다 가가호마다 두 장의 그 초상화를 붙이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짧은 2개월 시기에 그렇게 하다가 그냥 다 못하고 간 거죠. 이런 어떤 북한에서처럼 이렇게 그 김일성 우상화 그리고 또 김일성의 말을 거의 뭐 신문과 방송이 오로지 김일성의 연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뭐 그 김일성의 말에 감동받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서울 시민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는 거의 계급 사회입니다. 거의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한 계급 사회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무상계급과 이런 노동자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원이 아니면은 공산당원이 아니면은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군관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승진에 한계가 있고 뭐 중령 이상 승진할 수 없다라든지 심지어는 뭐 공산당사에서 싸게 파는 북한 선집도 비당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차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반동이라는 어떤 그런 낙인입니다. 반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어떤 정치적 변화에 거부하는, 반항하는 또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동입니다. 이런 사람들
뭐 내가 언제든지 반동이 될 수 있고 한번 반동으로 간주되면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쩔쩔매입니다. 혹시 반동으로 매도되지 않을까. 반동으로 매도되면은 그나마 살려주면 다행이지만은 처형해버려도 아무 말도 또 항의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심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형은 웬만해서는 사형까지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염려는 별로 없지만은, 또는 세 번의 그런 심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북한에서는 반동으로 몰리면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하에 우리 대한민국 점령된 지역은 전전긍긍 공포심 속에서 어떠한 불만도 표시할 수 없는 침묵을 강요받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서울 시민이나 그 점령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는 북한 공산군들이 그 6월 28일 서울 점령했을 때 서로 나도 공산주의자다, 나도 자익을 했다, 또는 투쟁 경력이 화려하다고 뽐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제 유엔군의 그 비행기 폭격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북한군이 밀리고 있다, 북한군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북한 정권에게 실망한 것이 많습니다. 뭐 인민군이다, 또는 뭐 인민을 위한다, 이렇게 말은 그래 하면서도 서울 시민에게 식량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 시민이 그 북한 정권에게 그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주 은연중에 이렇게 명령에 비협조적이고 입이 삐죽삐죽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민을 위하지 않는 공산 정권인데 절대로 남쪽에 와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 공군기 폭격이 뭐 두려움을 줬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당시에 대한민국 점령된 대한민국 땅에서는 미 공군기의 폭격이 희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에 참전된 소식이 결국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죠. 그리고 미 공군기 폭격이 잦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군이 열세에 처하고 대신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수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점령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큰 사기 악령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북한 공산치하에 있어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았구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반대도 하고 그렇게 해도 무슨 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누가 반동으로 몰려 죽은 것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적치하에서 이렇게 인민에게 또는 그 국민에게 적대적인 이런 정권 하에서 이렇게 배를 곧 기근에 시달리면서 일이 있어 보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보호, 대한민국이 그런 따뜻함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불타올랐다고 할 때입니다.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그 적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작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영등포에서 저 멀리서부터 은은하게 포성이 울려오기 시작하고 조용한 밤에는 더 자세하게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때 서울이 해방된다는 기쁨으로 다들 가슴을 졸였던 그런 시기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반동으로 몰린 사람들 너무나 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북한군이 서울에 와서 방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리, 군인, 경관, 대한청년단은 민보다는 기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모두 자수해라. 자수하면은 무조건 포섭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선전했죠. 공산주의자들 기만, 거짓, 허위, 선전 이런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정말 북한에게 두 번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수하지 않으면 엄정한 처단을 받을 날이 있겠다, 이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구나 싶어서 자수서를 써가지고 내무서에 자수했습니다. 내무서 경찰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 당국이 일부는 구금을 했습니다. 자수하면은 신분 보장한다고 했지만 일부는 구금을 하고 일부는 풀어주기도 하고 또 풀어줬다가 다시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이리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숨어 있었던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숨어서 끝까지 안 잡혔다면은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수해 가지고 그 구금돼 있던 사람들 북한군이 후퇴 시기에 총살하거나 이렇게 철사줄에 묶어 가지고 북한으로 납북을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후퇴전에 명확하게 학살 지시를 했습니다. 김일성은 그 북한군이 패주할 무렵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동 역량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반동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또 군인 이런 사람들이 반동 역량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리고 또 우익단체, 보수단체 이런 소속된 사람들 다 반동들입니다. 기독교인도 반동이죠. 자본가 이런 사람 반동입니다. 뭐 소위 땅 많이 가진 사람도 반동이죠.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라. 그러니까 내무성 군대는 반동분자, 이색분자, 월남분자. 월남분자는 북한에서 그 대한민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월남분자입니다. 간첩 이런 사람들을 제때 적발해서 무자비하게 처단하거나 38도선 이북으로 연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서울에서만 1만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나뒹굴고 어두운 곳에 유기되고 역사학자 김성질도 시인에서 벌써부터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학살된 시신들은 대전형무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대전형무소 4,300여 구 그리고 또 이웃하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700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때 이런 학살극, 납치극을 주도한 사람이 방학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려인입니다. 우리가 소련, 러시아의 고려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적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학세라는 사람은 북한에 올 때 특별히 이 사람은 NKVD 소속입니다. 소련의 비밀경찰입니다. NKVD 악명 높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을 죽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카틴에서 폴란드군 장성을 비롯해서 장교들을 뒤통수에 권총으로 살해해가지고 암매장했다가 나중에 그 독일군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한 NKVD 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세는 고려인이기 전에 아주 비밀경찰 요원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 정권에서 결국 내무성 박일우가 내무성 장관을 할 때 그 옆에 차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치보위국장을 한 사람인데 이 방학세가 우리 남쪽에 있는 주요 인사들 피납하고 처형하고 이런 걸 주도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고려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 고려인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북한 공산 정권의 주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 비판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인민군이 북한군이 처음 와가지고 개성부터 점령했습니다. 개성은 방어하기 어려워서 백선엽 1사단에서 금방 그는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0여 명의 장교, 헌병, 경찰들은 이렇게 잡혀가다가 중간에 다 피살됐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할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죽인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군 여기 이게 우리 남쪽을 점령해가지고 투옥한 사람, 살해한 사람, 강제 연행한 사람, 또 의용군으로 억지로 인민군에 소속시켜가지고 전쟁에 투입해서 희생되게 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법조계 인사, 행정, 공무원, 경찰, 교육계 인사들 전부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이 맨발로 그리고 3일에 한번 그 주먹밥 하나 먹고 물도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평양까지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 또 불운의 등은 평양에서 또 후퇴하면서 결국은 전부 집단 학살됐습니다.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김성실도 이걸 목격을 했습니다. 거의 서울에서부터 오랏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행렬들의 비참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성칠은 그 밤마다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묶어서 끌고 가는데 자기가 봤더니 상당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지도적인 인물들이 서울에 있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북한에 납북된 인사들만 8만 내지 9만여 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유명한 안재홍, 엄황섭, 조항구 이런 우리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월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점령 기간에 북한 공산정권 당국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북한 선전을 아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에 의해서 한 사람들, 만약에 서울에 남았다면 총살됐을 겁니다. 이거는 나라를 배신한 사람에게 처형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처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으로 월북했죠.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 있어도 대한민국에 있어도 대접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김정일의 처이자 김정남의 어머니 성혜림, 이 사람들 전부 원래 서울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어린 아이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부모가 결국 대한민국을 배반했다가 월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식량도 보장받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 남쪽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위 이웃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 월북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